안녕하세요. 저는 40이 다 되어가는 한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몇 년 전 겪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인데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산다고 살았던 저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대체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시련을 줄까 하는 마음에 나쁜 생각까지도 해보았지만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생각하며 꾹 참고 또 참으며 지금까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몇 년 전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한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아 출신으로 세차장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족발집에 배달 일까지 하며 열심히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 차를 그 남자가 세차를 해주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마 그건 역시 모두가 계획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며 부유하게 살았었어요. 워낙에 아버지 사업이 잘 되셨고 아버지는 물려받은 유산도 있으신 상태라 어린 시절부터 도우미 이모님이 계시는 2층 집에서 지냈어요. 부모님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린 후 어렵게 저를 가지셨고 외동딸로 키우시며 세상 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워낙에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것이 있었기에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도 있었고 아버지 사업체도 잘 되고 계신 상태였었기에 엄마가 대리 사장님을 고용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면서 정말 인상 쓸 일 하나 없이 평온하게 커갔습니다. 그 대신 사회 경험도 없었고 사람을 보는 안목은 더더욱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힘든 일은 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셨었으니까요.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남자친구 하나 사귀어 본 적 없고 친구들 모두 하는 알바 한 번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편안하게 자동차를 끌고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장을 땄죠. 그렇다고 딱히 제가 욕심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하고 싶은 꿈이 있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영문학과에 나왔고 집에서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자막 없는 미드를 보는 것을 취미로 삼으며 지냈던 것 같아요. 가끔 운동을 다니면서 친한 몇몇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백화점 쇼핑도 갔던 것이 저의 유일한 바깥 외출이었죠. 한창 요가 열풍이 불어서 고급 요가 센터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1년치 연회원권을 끊어놓고 딱 3개월 정도 다녔나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남자가 제가 말씀드린 이 남자예요. 20대 중반에 막 넘어서는 때에 제가 다니던 세차장에 새로운 직원이 왔었는데 정말 제 차를 최선을 다해서 세차를 해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단골 손님이 제게 유난히도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또 오셨군요. 근데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거 한 잔 드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 비타민 음료인데 드시면 좀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런 건 제가 드려야 하는 건데 매번 올 때마다 얻어먹게 되네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제 차를 너무나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감사해요 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와 주세요. 이런 음료수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람 가려요. 제가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겁니다. 어머나 정말요? 그럼 더더욱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를 그렇게 봐주시다니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게 너무 친절하던 그 남자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는 세차를 할 때가 되면 무조건 그곳에 갔었어요. 아직 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서둘러서 세차를 할 정도로 어느샌가 저는 묘한 중독 같은 것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특별히 남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봐주고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저를 그렇게 반겨주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던 잘 사는 남자도 있었고
대학교 때 학회장을 하고 있는 선배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왠지 그런 남자들에게 별로 호감이 가지는 않더군요. 좋은 옷에 좋은 자동차, 그리고 말끝마다 명품 하는 속물들 같이 느껴졌거든요.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그걸 일부러 티를 내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싫었었어요. 그런 남자들만 주변에 있다 보니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소소한 차림새였고 소박하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진짜 저는 그때 그 남자에게 호기심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의 얼굴과 말투가 떠올랐고 왠지 모르게 웃음도 나왔죠. 세상에나. 지금 생각하면 세차장 직원을 생각하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네요. 좋은 사람 다 나르고 왜 그런 사람에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꽤 오랜 기간 고정적으로 세차를 맡기고 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해주었어요. 항상 손에 물을 적시고 있는 것 같아서 백화점에 들른 김에 작은 핸드크림을 장만했죠. 그게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감동한 그 남자는 그날 세차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세차를 해주었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연락처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눈빛부터가 아주 많이 세 보였고 뭔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안는 듯한 표정, 그리고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듯한 강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사회 경험도 없고 무슨 일이든 끈기가 없이 생활하다 보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가 제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나 있다면서 세차가 끝나고 직접 타이어를 갈아주면서 저녁을 함께 먹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저는 타이어 펑크 난 줄도 모르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아마 가다가 바람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퇴근 시간이고 차도 막히면 갑자기 타이어 때문에 난감한 일이 생기셨겠죠? 와, 생각해보니 진짜 아찔하네요. 달리다가 갑자기 그러면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저녁은 살게요. 마음껏 드세요. 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정말 미소 씨의 성함대로 웃는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런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되네요. 진짜예요. 애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름답고 착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잖아요. 저 애인 없어요. 창피하지만 아직 한 번도 애인을 사귀어 본 적도 없답니다. 에이, 설마요.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요? 설마 그럴 리가요. 진짜 믿기 힘든데요. 이 나이는 이렇게 그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답니다. 제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서로 했었는데 저는 그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그 사람은 저를 아빠처럼 잘 챙겨주더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허전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제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몇 번의 만남이 더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제 감정이 한창 커져나갈 때쯤 그 사람은 제게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제게 갑자기 헤어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미소 씨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놈이 아니에요. 저 같은 고아가 어떻게 미소 씨랑 어울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쯤에서 그만 서로를 잊고 지내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고아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요. 고아건 아니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죠. 아니에요. 괜히 저 같은 놈 좋아했다가 미소 씨만 힘들어져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미소 씨와 함께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부디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래요. 상민 씨는 저 안 좋아요? 네?
저는 벌써 이렇게 상민 씨한테 빠져버렸는데요. 상민 씨한테 빠져버리게 해놓고 갑자기 가버리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본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미소 씨,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요. 저같이 못난 놈 말고 더 멋진 사람 만나세요. 미소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커진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고, 그날 저희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그 사람을 더더욱 갖고 싶어지는 거 있죠? 그날 저는 한 마리의 어린 강아지처럼 낑낑대며 그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엄마가 하시면 정말 날벼락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저는 너무나 좋았죠. 제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낸 남자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강함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왠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함이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요.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콩깍지가 단단히 쓰여 그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 엄마는 자연스럽게 저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허구한 날 저녁을 먹고 들어오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뭔가가 있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드신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눈치가 빠르신 분이에요. 아빠 돌아가시고 회사의 안 좋은 분위기를 딱 눈치채고 자를 사람은 자르고 자기 사람은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저희 집안을 얕잡아 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좋은 일 있는 거지?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우리 딸의 혼을 쏙 빼놨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왜 모르겠어. 엄마는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 모르니? 누군지 얘기해봐. 우리 딸이 태어나서 제일 좋아하게 된 그 남자가 누군지? 아,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명예나 집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야, 엄마. 그냥 여기까지만. 어? 아니, 그럼 학교는? 직업이 뭔데?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어디서 만난 건데? 너 엄마한테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럴래? 엄마한테 비밀로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중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진짜 다 얘기해 줄게. 조금만 시간을 줘요. 엄마도 그 사람 보면 좋아하시게 될 거야. 미리 조건만 듣지 말고 사람을 보고 판단해줘요, 엄마. 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싫어하고 반대하실 걸 알고 있기에 저는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말로 남친의 얘기를 미뤘습니다. 엄마는 궁금하시다며 계속해서 물으셨지만 저는 끝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고아 출신의 세차장 직원과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느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제 딸이라도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는 제가 굳이 사회에 나가 험한 일을 당하며 일을 하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슬슬 인생을 즐기다가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시길 바라신 분이에요. 그렇게 저를 키우시는 게 인생 목표이셨고요. 그러니 저는 더더욱 그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저의 연애는 불이 탈 정도로 너무나 뜨거웠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이 정말 이럴 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믿고 따랐어요. 정말 바보같이 그 사람이 가끔 이상한 면을 보일 때에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데이트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은 후 급한 일이 있다고 들어간다던가, 유난히도 어떤 아이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제 기분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런 것도 모두 다 저는 용서가 될 만큼 그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남친에게는 아주 많이 아끼던 동생이 있었어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사정상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남매보다도 더 돈독한 사이라고 하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게 오늘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이렇게 갑자기? 어디 가는데? 오빠 급한 일 있어? 혹시 또 그 애 때문이야? 그게 애가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 오빠 애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모든 순간에 함께 할 순 없어. 오빠한테는 내가 그 애보다 안 소중해? 어? 오빠가 많이 아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번번이 이러면 내가 속상하잖아. 그래 알아. 오빠는 세상에서 우리 미소가 가장 중요해. 하지만 그의 사정이 워낙 딱하니까 도와주는 것뿐이야. 내가 이렇게 잘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도 아이 낳았을 때 그 복을 받는 거라고 하잖아. 오늘은 나도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나도 따라갈래. 어차피 병원에 데려다 주기만 할 거잖아. 어? 같이? 그래, 같이. 몇 번 내가 양보했지만 오늘은 나도 양보 못해. 나도 같이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남친을 따라갔습니다. 남친은 몹시 당황했지만 저는 그날따라 남친에게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어떤 낡은 다세대 주택 쪽문 앞에 차를 세웠고 잠시 후 남친은 아이와 아이 엄마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고아원 동생이라고 하니 왠지 저도 낯이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빠랑 데이트하고 있다가 아이가 아프다기에 제가 양보했죠. 근데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정말 낯이 익어서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어디서 봤겠어요? 마주칠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꼭 뵌 것 같은데? 이상하다? 혹시 뭐 운동 다니신 거 없으세요? 저 요가 좀 다녔었는데 거기서 봤나? 네? 요가라뇨? 저는 그런 운동 배울 처지도 아니에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서 낯이 익은 듯한 얼굴의 그 여동생이라는 사람은 왠지 저를 자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왠지 저는 그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았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 여자와는 어떤 연결고리도 찾지 못한 상태로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저의 사랑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죠. 남친 역시 친남매처럼 자란 사이니까 신경 쓸 것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고요. 저의 불타는 사랑이 계속되면서 저는 어느새 이 사람에게 온 정신이 팔릴 지경이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저는 이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얘기했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대뜸 엄마에게까지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미소야, 우리 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뭐 고아? 세차장 직원? 미소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정말? 엄마의 말로 왜 그래? 왜 사람을 그렇게 출신이나 돈으로 따져? 직업 안 좋고 고하면 나쁜 사람이야? 오히려 부잣집 남자애들 부모 돈 갖고 펑펑 쓰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 많아. 난 내 남친이 부끄럽지 않고 그런 애들보다 오히려 100배는 낫다고 생각해. 미소야, 그건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부모의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이고 평생을 살아가려면 안정적인 직장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건 네가 너무 몰라서 그래. 아니야, 엄마. 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엄마도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착하고 강하고 나를 아빠처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가 정말 완전히 그놈한테 홀려서는 절대 안 된다. 돌아가신 아빠도 싫어하실 거야. 내가 너를 그러려고 이렇게 귀하게 키운 줄 아니? 사람은 같은 부류라는 게 있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절대로. 엄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셨습니다. 남친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남친을 직접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엄마는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헤어지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저와 남친은 그런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근사한 꽃다발을 사서 함께 집으로 왔었는데 그날도 엄마는 남친의 얼굴도 보지 않으시고 방 안에서 앉아만 계셨습니다. 몇 번의 만남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엄마는 행동하셨고 결국 화가 잔뜩 난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 당시 남친은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였고 오갈 곳 없던 저를 위해서 함께 모텔에서 장기 투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곳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곱게 키운 딸이 며칠 동안 집을 나가서 연락도 받지 않자 결국에 엄마는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하기 위해 남친을 데려오라고 하셨고 결국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모든 준비는 엄마가 직접 다 해주셨고 남친의 형편이 그렇다 보니 대규모의 예식은 하지 않고 소규모의 작은 웨딩홀을 빌려 조용히 식을 치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결혼시키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저밖에 없었는데 그런 제가 못마땅한 조건의 남자에게 홀랑 빠져 엄마의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엄마의 입장이라도 정말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남친의 배려로 저희는 엄마와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집도 넓기도 했고 엄마가 그 당시에 많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함께 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1년 정도만 같이 살다가 나중에 집을 따로 얻어서 나가자고 했고 남친도 그 얘기에 승낙했었죠. 남친에서 남편으로 바뀌니 안정감이라는 것이 훨씬 크더군요. 이 사람은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매우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남편은 이상하게 몇 번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뭔가 제게는 말하지 못한 일이 있던 것처럼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엄마가 하는 얘기를 몰래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답니다. 아니, 자네 내 방에서 뭐 하는 건가? 아니요. 그게 이거 뭐 잊은 게 있어서요. 내 방에서 자네가 잊을 게 뭐가 있어? 내 방에 앞으로 들어오지 말게. 아무리 사위 장모지간이지만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는 건데.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굴지는 마세요. 어차피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싫어한다고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뭐가 어쩌고 저째?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저를 어찌나 무시하고 비참한 꼴로 만드셨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벌써 잊으시면 안 되죠. 앞으로 기대할 게 많으신데.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자네 진짜 무슨 말이 그렇게 하나? 아닙니다. 제가 죄인이죠. 더럽게 못난 주제에 어찌 이런 집안으로 장가를. 제가 죄인이고 로또에 당첨된 거죠 뭐. 죄송합니다. 다 죄송해요. 남편은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저희 엄마한테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랍기도 했지만 남편의 말에 뭔가 가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그랬던 것과는 반대로 제게는 한없이 천사처럼 행동했어요. 자신이 저희 엄마한테 너무 무시를 당했었기에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면서 먼저 제게 사과를 했고 제가 있는 앞에서도 저희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사죄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엄마 방에 몰래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다 놓으려 했는데 자식을 도둑놈처럼 쳐다보는 저희 엄마의 눈빛과 말투에 비참함을 느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그때 왜 그렇게 남편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남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항상 좋은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엄마는 제게 아무래도 이서방이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저기 미소야, 이서방 말이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말이다. 에휴, 나는 분명히 말한 적이 없는데 내 명의로 된 그 건물 얘기도 꺼내지 뭐냐? 그건 돌아가신 아빠가 마련한 건데 말이야.
그 눈빛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엄마는 계속 그래. 마음이 찜찜하고 아빠도 꿈에 보이고. 아유, 엄마 왜 그래? 아직도 이서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마, 엄마. 아빠가 이제 그만 이서방 좀 예뻐해 주라고 꿈에 나오신 걸 거야. 엄마가 그런 눈으로 자꾸 의심하고 쳐다보고 하니까 더 그런 거야. 제발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예쁘게 좀 봐줘라. 어? 이때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저는 그저 남편 편만 드느라 정신이 없었죠. 유독 결혼하고 나서 세차장 일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여러 업무들이 많아서 바빠졌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아는 형님이 오픈한 가게를 도와줘야 해서 늦게 온다며 제게 미안해하며 말을 했기에 저는 또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온한 오후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너무 놀라 제대로 운전대도 잡지 못한 상태로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즉시 남편이 달려와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 엄마는 너무나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적한 교회의 길을 가시다가 큰 화물차에 치였다고 하시는데 평소에도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실 만큼 운전에 대해 예민하신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니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잃게 된 그 순간 저는 그만 정신을 잃었고 한참 후에야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련된 장례식을 무슨 정신으로 차렸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때 제 남편이 곁에 없었더라면 저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침착하고 강인하게 장례식부터 발인까지 책임지고 맡아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엉겁결에 엄마를 잃게 되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낙도 없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한 달쯤을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자신의 동생을 이 집에 데려와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서로 어차피 외로운 사람들인데 다 같이 살면 어떨까? 그 동생네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 보면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형편도 워낙 어려워서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데 오갈 곳도 없는 처지고. 어? 난 지금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여보, 당신 힘든 거 알아서 내가 이러는 거야.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우리 집에 아이도 오면 당신도 조금 삶의 기쁨이 생길 거라고. 지금 당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쓰러지겠어. 아무도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해. 나도 일하면서 당신 걱정돼서 미쳐버리겠거든. 서로를 돌봐주면서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거의 우울증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의 고아원 여동생이 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온 후부터는 뭔가 집안이 활기차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생판 모르는 남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생긋생긋 웃으며 제잘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챙겨주면서 밥도 함께 먹게 되었고 잠시나마 아이의 얼굴을 보며 비참하다고 생각한 저의 현실도 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뭔지 모를 정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 여동생과 저는 서로 너무나 친해졌죠.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할 말 못할 말도 다 하게 되었고 가끔씩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백화점에 나가 예쁜 옷도 사주고 할 만큼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후 3개월이 지날 때쯤 자꾸만 엄마가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꿈속에서 엄마가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죠. 이서방이랑 당장 갈라서야 한다. 당장. 내 딸아, 제발. 너무나 선명한 꿈 때문에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깨어버렸는데 제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마치 현실인 것처럼 너무 선명했었기에 놀라서 물을 한 잔 마시러 밖으로 나와서 남편을 찾았어요. 마침 밖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여동생의 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살금살금 그쪽 방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서 남편과 그 여동생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 진짜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로 있어야 되는 거냐고. 나 당신 전현이랑 같이 있는 걸 도저히 못 보겠어. 역겹고 토 나와.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그게 문제야? 얼른 서류랑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괜히 어떤 소리 하다가는 다 끝장난다고 알아? 잠자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밤마다 오잖아. 들키면 모두 다 산산조각이라고. 짜증나는 걸 어떡해. 코앞에 마누라랑 애 놔두고 딴 년이랑 놀아나는 남편을 보면 어떻게 짜증이 안 나냐? 그나저나 당신 마무리는 깔끔하게 된 거지? 경찰에서 의심 안 하겠지? 그 아줌마 죽은 거 말이야. 그거 혹시 증거라도 남긴 건 아니지? 걱정 마. 내가 무슨 바보 멍충이냐? 깔끔하게 다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이제 회사랑 집, 건물만 정리하면 끝나. 전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슬슬 얘기 꺼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잠자코 기다려. 다 해결되는 대로 우리 해외 나가서 편하게 가정 부수면서 살자고. 남편과 여동생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참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잠시 후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제 방으로 와서 옆자리에 눕더니 그새 코를 골고 잠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했어요. 밤새도록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에게 얼른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느꼈죠. 다음날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출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부랴부랴 회사에서 거의 실무를 다 보고 계시는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와 엄마와도 막역한 사이로 지내신 분이라서 제게는 거의 가족같이 여겨지셨거든요. 지금 제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라고는 그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저기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요. 지금 제가 제 남편이 삼촌 저 너무 무서워요. 미소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똑바로 천천히 말 좀 해봐. 저기 이서방이 그놈이 말이에요 삼촌. 아무래도 이상해요. 엄마 사고도 그렇고 저희 집 회사랑 건물이랑 이런 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미서방 안 그래도 요즘 회사에 부쩍 찾아와서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일단 내가 그 근처로 가봐. 지금 어디 있어? 다행히 집 근처로 오셨고 저는 그분의 차를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며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법대를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경찰 쪽에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게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함께 행동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정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왔고,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의 고아원 여동생의 통장에서 이상한 목돈이 오간 내역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여동생의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도 몰래 진행했었는데 그건 역시 친자 관계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이 폭발해버렸고 회사의 부장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의 얼굴에 뺨을 2대 날려주었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넌 이제 끝났어. 여보,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정신 나갔어? 나 당신 남편이라고.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서야 돌아왔다 이 쓰레기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해? 마누라의 애까지 딸린 놈이 나를 속이고 결혼해서 이 집에까지 들여? 너 사람 맞니? 사람 맞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넌 이혼이야, 이혼. 아이 진짜 인연이 미쳤나. 에이 누나, 남자 한번 못 사귀고 빌빌대려면 구제해서 남자 맛 좀 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 참 멍청한 년이 이제 와서 뭘 좀 알았나 보지?
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 이혼?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절대 이혼 못해. 난 평생 이 집에서 살 거라고. 뭐야?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할게. 난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이 좋은 집과 재산이 있는데 내가 미쳤냐? 애초에 너 같은 년한테 마음이 있던 게 아니고 이 배경들이 좋았던 거라고. 덕분에 내 아이도 다 누릴 수 있게 됐고 가시 같은 장모 없어지니 얼마나 편해. 온 세상에 내 건데. 어머,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연애 남편이 말을 거들어 제게 말을 거들거든요. 내가 요가원에서 잘 골랐지 뭐. 거기서도 아주 멍청하게 있더라고. 사람 구분할지도 모르면서 돈만 있으면 지가 엄청 똑똑하고 잘 나가는 줄 알고. 야, 이제 나 기억나냐? 우리 요가원에서 봤잖아. 그 비싼데 내가 돈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근데 뭐 이제 본전 뽑았으니 괜찮아? 그래, 너 그때 거기서 봤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나를... 그걸 이제야 알다니 진짜 멍청하군. 역시 돈 많은 애들은 어디 하나가 부족하다니까? 세상은 참 공평해.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작정하고 만나서 이렇게까지 만든 그놈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둘은 고아원에서 나와서 함께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고 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미끼를 물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형편에 맞지도 않는 고급 요가원에 다니며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운이 나쁘게도 제가 걸려들었던 것이죠.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세상 한심한 여자였네요. 이제 와서 퍼즐을 맞춰보니 요가원에서 남편의 여동생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 후로 제가 자주 다니던 세차장에 남편이 직원으로 새로 왔으니 저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반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 부장님은 집으로 경찰을 부르셨고 경찰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저희 엄마의 사고에 대한 용의자로 데려간다고 하시더군요. 이거 뭐야? 경찰? 니들이 갑자기 왜 난리야? 나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를 왜 끌고 가? 이거 안 나? 안 놓냐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아마 그때 그 자리에 부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이 나쁜 년놈들한테 무슨 짓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병원에서 눈이 떠졌고 수액을 맞고 있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엄마가 떠올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 그만 울어 미소야. 그러다가 또 쓰러져. 엄마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만 진정해.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우리 엄마한테 제가 어떤 딸인데요. 저는 정말 죽어도 싸요. 저 같은 애는 살 자격도 없어요. 우리 엄마를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라고요. 아니야, 그러지 마. 자책하지 마. 나쁜 놈이 마음 먹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어? 저는 잠시 후 수액을 다 맞은 후 부장님과 함께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향했고 그들은 엄마의 사고와 관련된 증거로 인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더군요. 이미 트럭을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와서 증언을 한 상태였고 그들은 영락없는 용의자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남편과 엄마를 죽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전적이 있었고 통장으로 목돈을 주고받은 증거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발뺌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엄마가 갖고 있던 건물을 자기 명의로 돌리려고 준비 중인 것도 발견이 되었고 돌아가신 엄마의 인감을 미리 떼어놓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저는 우연히 엄마의 유품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고 엄마의 이길장 맨 뒤편에서
그동안 찾지 못한 것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이 한 장 같이 있었는데 그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방이 이상하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내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 같다. 내 차 타이어를 일부러 펑크내고 내 방에서 몰래 훔치려던 등기 권리증과 내 인감도장. 도대체 그놈은 어떤 사람인 걸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일 그놈을 내쫓으련다. 엄마는 이미 남편에 대해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을 붙잡고 저는 한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모든 사건이 조사가 완료되고 그 나쁜 놈들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죠. 저희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려고 제 꿈속에 나와 말씀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그 집안에서 함께 살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쫓겨나게 되었겠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이 모습은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열심히 강하게 사는 모습이 진정으로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되니까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놓은 회사를 지키고 싶었고 제 집도 재산도 모두 지키려면 제 자신이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부장님의 뜻에 따라 회사에 출근을 해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영문과를 나온 덕분에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나 바이어가 있을 때면 간단한 통역과 번역까지 하면서 일을 배웠죠.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제가 진정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린 것 같더라고요.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나 아주 뻔뻔하게도 그놈에게서 옥중에 쓴 편지가 하나 왔더군요.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를 반성하며 살고 있고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추악함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렇게 악한 사람이 저와 함께 했었다는 사실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로 옮겼고 머지않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죠. 지금도 가끔 그놈과 함께했던 세월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분노와 슬픔이 찾아오는데 그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엄마와 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으로 향한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얼굴을 그렇게라도 뵙고 오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거든요. 제 사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저도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